예, 안녕하세요. 이정회계 보면 허웅회계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사부터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입, 세출, 거래, 그다음에 복식부기 넘어가지 여러분들랑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 이제 발생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공부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국가회계에서 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복식부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여기서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발생주의가 어렵냐면 사실 여러분 복식부기라고 하는 건 전제가 뭐가 됐었어요? 세입, 세출, 거래가 전제가 돼서 복식부기가 됐었죠.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돈 거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던 돈이 나가던 돈 거래를 전제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돈 들어왔다 원인 세 가지, 돈 나갔다 원인 세 가지 구분했었는데 발생주의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 돈 거래가 없습니다. 없고 보니까는 자산 부채라고 하는 게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바뀝니다. 뭐 기타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사항이 있어요. 즉 돈 거래가 없는데 경제적인 실질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그걸 인식하는 거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생주의는요 계속 뭐 기중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결산 조정할 때 이제 한 번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난이도가 좀 있게 되고 또 반대로 이 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국가회계 정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번에 걸쳐가지고 이 결산 조정과 발생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조정과 발생주의 부분은요, 첫 번째 결산 조정이 뭐냐, 그 다음에 자산부채 평가, 그다음 기간손익 조정, 마지막으로 비연금 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과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처음으로 결산 조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결산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화면에 보이시면은 그 표 나오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죠? 그렇죠? 우리 처음에 세입, 세출 거래하고 복식부기 얘기 나올 때 나왔었던 표잖아요. 왼쪽에 세입 거래, 세출 거래 있고요. 그렇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재무제표에 나오는 세액 재무제표, 재정운용표, 순자재무표, 재정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입 거래, 세출 거래 공부했었고요. 이거 복식부기로 바뀌어서 수정전 시산표가 맞는 이 중간 과정인 그렇죠? 복식부기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사실은 디브레인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 완벽한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한 90% 정도까지만 만들어지는 재무제표예요. 여기에 이제 발생주의를 입혀야 됩니다. 조정을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100% 정확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고요. 얘는 현금주의 복식부기 정보가 궁극적으로 복식부기는 똑같은데 얘가 현금주의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발생주의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크게 자산부채 평가 부분이 있고요. 자산부채 평가의 일종인 기간손익 조정과 관련한 사항이 있고요. 비현금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가의 재분류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구체적인 건 보기 전에 크게 그러면 발생이 조정하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6인데 대략 한 3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30여 가지 정도인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결산을 담당하시는 사람이 난 결산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0여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물론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뭐 결산을 담당한 건 아니고 그냥 국가 재무정보 또는 국가회계가 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교양 차원에서 좀 알고 싶어라고 하면요. 제가 거기 별표 칠해진 거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씩 보면요. 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산 재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 수익권이라는 것도 있고 투자주도 유가증권의 공정가치평가, 감액조정, 외화자산평가,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현재가치 할인 차금,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재고자산, 국채할인 발행 차금 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파생상품평가. 용어도 되게 어렵죠. 연금충당부채, 보험보증 충당부채,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에 비연금 거래, 금융리스, 유동성 대체, 그 다음에 본계정 대체, 매출원가, 미수국세 증가, 원가 재분류. 얼른 봐도 뭐예요? 쉽지 않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발생주의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내용 자체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사실 회계 처리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제가 이번 그 국가회계 이론 기초과정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머리가 아파집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주요 발생주의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라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생주의 조정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현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을 한 거죠. 자, 현금주의로 해서 돈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그 효과가 다 돌아갑니다. 이거는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나 크게 조정사항이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상당히 낮은 이자로 정책적인 이자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자, 1억을 빌려줬어요. 농민한테 예를 들어 지금 시장 이자율이 한 5%인데 한 1% 이자로 좀 정책적으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준 게 아니죠. 빌려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다시 그걸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그게 농민한테 혜택이 준 거예요, 만 거예요? 국가는 1억을 빌려줬지만 나중에 다시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1억은 혜택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혜택이 줬을까요? 그쵸? 이 농민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렸으면 5% 이자를 빌렸을 텐데 사실 국가가 1%를 빌려줬다는 얘기는 4%만큼 이익을 취하게 된 거죠. 그만큼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정책적 효과가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1억을 빌려줬다는 걸 강조하고 싶겠죠. 세출에서는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발생주의 관점에서는요. 국민이 실제 혜택을 받은 건 얼마예요? 1억 혜택을 받았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1억에 대해서 5%로 빌려야 되는 거 1%로만 빌려준 거죠. 4%만큼 혜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자율 차이가 실질적인 국민이 받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산출하는 게 발생주의 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공항 건설하는 돈 몇천억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공항은 이제 활주로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지금 세대도 쓰지만은 미래 세대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죠? 활주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 내용 연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뭐예요? 감가상각비 효과만큼이 지금 세대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나머지 부분만큼 계속 미래에도 쓰게 됩니다. 그 효과를 구하는 게 발생주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가 지출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거.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금이다? 그건 다 혜택을 받은 걸 거고 저리의 융자금이다? 융자금 혜택을 받은 게 아니죠. 이자율 차이만큼 혜택을 받은 거고 공항을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건 아니죠. 공항에 대해서 지금 세대가 효과가 누린 것만 그걸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것만큼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큼 잡은 게 정책적 효과 부분 이걸 산출하는 걸 발생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발생주의라는 걸 조정을 통해서 국가의 부와 역량에 대한 실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국가가 크게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이 있고 서비스 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거 가지고 금융자산은 이제 향후에 정책적 활동에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자산은 뭐예요?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다던가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서비스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가치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금융부채하고 충당부채로 나눠지는데요. 금융부채는 지금 당장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해야 되는 금융성 채무를 말하는 거고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향후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향후에 집행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 금융부채와 충당부채 차이는 제가 뒤쪽에 가서 우리 재산과 자산 얘기를 할 때 같이 우리 부채와 채무 얘기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부채를 뺀 순자산은 결국은 세대 간의 균형 효과로 가지고 있고요. 2019년 말 현재로 대한민국의 자산은 대략 한 2230조 이 정도 되고요. 부채가 17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대략 한 500
550조 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케이스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한 나라들은 대부분 순자산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정적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재무제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짜 이제 하나하나 자산부채 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자, 감가상각은 뭐냐면요.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 1년 이상 사용하는 그 이제 일반유형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유형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국가 같은 경우 청사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을 보통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쓰는 이제 청사 안에 있는 각종 직기 비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경찰청에 경찰차 돌아다니고 하죠. 그런 차량 운반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기반 시설 뭐예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무형자산 같은 것도 있어요. 다 뭐냐면은 1년 이상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얘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돼요? 계속 가치가 저하가 되겠죠. 소위 말하는 건물도 처음에 지었을 때 새 건물이지 한 10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점점 낡아져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계산상으로 쭉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몇 년 정도 할 것 같아요? 보통 한 40년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차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같은 거 여러분 몇 년 정도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5년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타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가치는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 감소되는 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연수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아까 차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나 5년 동안일 거야, 나는 10년 동안일 거야, 나는 15년일 거야.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내용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이만큼만 해라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10년 동안 타고 다녀요. 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도 12년을 타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타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차라는 건 뭐예요? 1년에 보통 차가 한 2만 킬로가 보통 평균적으로 운행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2만 킬로가 5년 정도 지나면 10만 킬로 타잖아요. 그럼 차가 뭐를 달라고 합니다. 뭐 달라고 할까요? 돈 달라고 합니다. 뭐냐면 한 10만 킬로 타잖아요. 안에 있는 중요 부품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용연수 기한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거를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가치, 그 돈이 유지되는 기간. 만약에 중간에 한번 내가 싹 개비를 한다던가 큰 돈을 들어서 뭘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럼 돈이 추가로 들어가죠. 그 전까지가 정상적으로 쓰는 내용연수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다 이렇게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가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토지, 땅은 시간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될까요? 오히려 가치가 오르겠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한국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돈 생기면 다 뭐 갖고 싶어요? 땅 갖고 싶어 하죠. 건물은 가치가 감소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거 다 가치가 쭉쭉쭉쭉 그 내용이, 건물이 낡아가는 거를 보이는 거가 이게 보이는데, 토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간다 가정에서 내용연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한참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으면은 다 지을 때까지 가치가 계속 증가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연수라는 거는 실제 사용이 되면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아직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뭐예요? 나무죠, 나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돼요? 그치가 않죠. 오히려 계속 가치가 크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목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을 전형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건 아니고요. 1년 이상 사용을 하되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 즉 토지나 건설중이 아니라 임목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회기반 시설이나 일반용 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한다라고 하고 그 내용연수라는 거는 보통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기 직전, 즉 처음 들어갔었던 돈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년 규정의 가치가 감소된다고 보는 걸 우리 정액법이라고 하고요. 그 정액법은 뭐예요? 지금처럼 가치가 그대로 쭉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렇죠? 정률법은 뭐냐면요. 가치가 처음에 급속하게 가치가 감소됐다가 나중에 조금 감소돼서 실제 효과가 이런 식으로 곡선식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률법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국가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정액법이 원칙이고요. 일부 기금이나 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전서부터 이게 써왔던 방식이 있어가지고 정률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취득한 금액에다가 뭐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실질적 내용연수로 나누면은 매년 얼마씩 가치가 감소된 게 눈에 보이겠죠. 한편으로는 가치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항을 건설했는데 50년을 쓰겠다. 그럼 뭐예요? 50년 동안 매년 50분의 1만큼씩 효과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50분의 1씩 50년이면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원래 그래서 감가상각은 가치의 회계 이론적으로 가치의 감소분을 엄밀히 말한 건 아니고요. 원가의 배분 과정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50년 동안 일률 계속 꾸준하게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이해하셔도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냐? 가치가 감소되는 거니까는 자산이 뭐가 가치가 감소돼요. 아까 아침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복식북이 그 전에 우리 복식북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을 사기 위해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돈 나갔으니까는 오른쪽에 먼저 현금 기록하잖아. 왼쪽에 뭐냐면 자산 쓰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 왼쪽에 자산 쓰는데 이게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왼쪽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미래 재원이 부채로 돈이 들어왔다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돈 들어왔네?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는 왼쪽에 먼저 현금을 씁니다. 반대쪽인 오른쪽에다가 부채 쓰는데 그 부채가 뭐예요?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를 쓰는 거죠. 그러면 자산은 늘어나려면 왼쪽에 쓰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나려면 오른쪽에 쓰게 됩니다. 반대로 그럼 자산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쓰면은 자산이 오른쪽에 쓰면 자산이 감소되겠죠. 반대로 부채가 왼쪽에 쓰면 부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감소가 되잖아요. 어디다 써야 돼요? 오른쪽에다 쓰면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엄밀하면 자동차 써야 되는데 자동차라고 안 써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쓰고요. 그 밑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자동차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가치가 만약에 100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표시해서 한꺼번에서 900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얘는 직접 자동차의 1,000원을 900원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써가지고 100만큼 감소돼서 이게 그래서 지금 900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년 동안 쓰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이 돼서 가치는 0이 되는 거죠. 5년 동안 썼다 그러면 자동차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500원, 그래서 가치는 500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를 감가상각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세입세출을 복식북이 바뀐 것보다 조금 어렵죠. 왜 어려워요? 우리 감가상각 동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동거래가 없습니다. 가치가 감소됐을 거야 라고 사람의 상상에서만 회계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평가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토지 감가상각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건물은 감가상각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은 또 감가상각하고 별도로 그 자체가 가치가 계속 바뀝니다.
자, 요새 우리가 이슈가 된 건 뭐예요? 얼마 전부터 우리 땅값도 많이 올랐죠. 건물값도 많이 인상해서, 즉 공시지가, 시가 표준에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그 증가율 폭이 제일 많이 컸었던 데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겠지만은 사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세종시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뭐냐면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요. 세종시는 뭐였어요? 세종시가 아니었었죠.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연기군이었을 거예요. 군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냥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땅값도 상당히 낮았겠죠. 이게 정부 부처가 들어가면서 행정중심 복합 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도 공무원도 많이 살게 되고 사람도 많이 살고 이거저 편의시설 많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분명히 국가는요. 그 전에 땅을 샀을 거예요.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도 지어서 지금 청사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과연 그때 처음에 샀었던 그 가액으로 그 장부에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가격으로 정부는 그 토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평가라고 합니다. 재평가가 그래서 뭐냐면 일반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세수 중에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요.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인식을 하는 걸 우리 재평가라고 하고요. 5년 이내 사이에서도 이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는 재평가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세종청사에 있는 땅 또는 거기 건물 이거의 가치는 현재 시세하고 많이 유사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은 가치가 감소되는 것, 즉 떨어지는 것만 인식을 했었죠. 만약에 가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건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평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만 재평가는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치가 늘어나는 거를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고요. 가치가 감소되는 거를 재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 금액에서 장부가액 차감하기 0보다 큰 거를 보통 말하는데요. 이 재평가 이익은 순자산 변동표에서 인식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건 매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처분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할 때마다 이 재평가 이익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서 재평가 손실은 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인데 이거는 재정운용표에서 인식을 해서 그걸로 끝내버려요. 관리 안 해요. 그냥 손실만 인식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재평가 즉 가치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가치가 감소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되게 어려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된다. 그 시세 반영되는 과정을 우린 뭐라 그런다? 재평가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일반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되고 혹시라도 동시에 얘가 시가가 바뀌면 그 시가 바뀐 것도 또 인식을 하게 된다. 그걸 재평가라고요. 그러면 어떤 자산은 감가상각하고 어떤 자산은 재평가다.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하나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치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뭣도 같이 인식이 돼요. 이런 시세도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감가상각은 하지 않죠. 대신 뭐만 한다? 재평가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일반 유형자산 관련한 감가상각 재평가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서부터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